예, 올해 마지막 거래일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장영익의 마켓 시그널, 어제 또 시장 변화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요. 1월로 연결되는 고리에서 분위기들 알아보고요. 또 전략도 세우도록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끝날만 하니까 이제 발동을 겁니다. 오늘 폐장일인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정말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역시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배당나기를 지나고 나서 수급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인가, 1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는데 또 만만치 않은 게 시장이라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전전일 종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배당나기 전일까지만 해도 파는 사람은 그날까지 팔아야 되는 거였고, 왜냐하면 대주주 과세 범위도 피해야 됐고, 이런 부분 많았을 거예요. 배당에 대한 니즈가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배당 주식은 개별로 대응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다음날 배당나게해서 그대로 밀거든요. 거의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제한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향받을 종목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KT하고 SK이노베이션. 어제 배당락 영향받은 종목이라고 하면 그 두 종목밖에 없어요. 제한포트 내에서는. 그래서 이 배당을 피하고 싶어요. 대주주 과세범위 피하고, 돈 많은 개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쪽 돌아오는 개인들 수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파는 사람은 그제까지 팔아야 됐고, 사는 쪽들, 기관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사는 쪽은 그때까지 사야 됐었고, 그러면 배당락 이후에는 더 이상 사야 되는 주체도 없고 더 이상 팔아야 되는 주체도 없고, 그렇게 사주는 물건이 없으면 그만큼 팔지도 못할 거고, 그만큼 파는 물건이 없으면 그만큼 사지도 못할 거고, 수급 모멘텀의 부활을 배당락 이유가 본게임 아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제가 날짜를 찝었던 거는 배당락 이후 메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시가가 3% 정도였던 걸로 봤는데 10% 좀 넘게 올라서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시장에 그대로 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소 논리로 읽다 보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야, 그럼 코스닥이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거래소 쪽으로는 또 바람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어제 아침에 제가 KRX가 발표한 이론 배당락 지수가 무려 35P-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러갔는데, 어제 거래소 종가는 9P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제 거래소는 부진했네 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가격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전일 종가까지는 팔아야 되는 이 매도도 있었고 사야 되는 매수도 있었고, 어제 배당락 이후에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제 2.4%, 시장 대비 언더라고 보기 어렵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예상 연말 배당은 2만 원으로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58,000원 올랐으면 이건 58,000원이 아니고 78,000원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시면 코스닥이 좋았고 거래소가 부진했어,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시장이 크게 알턴 일을 뺐다, 수급적으로 꼬여 있었던 부분들을 풀었다, 이렇게 읽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앞으로도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배당락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개인이 이렇게 많아요라는 표현도 한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어제 아침에 30포인트 떨어져도 놀라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주 무색해졌습니다. 근데 그 전서부터 이제 말씀 많이 드렸던 거는, 배당 수익률만큼 시장 절대 마이너스 안 나요 라는 부분들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 시장이 요즘 더럽게 재미없었다고 배당락일 마찬가지로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상대로 사는 쪽들에서는 더 이상 사는 니즈가 없고 파는 쪽들에서는 더 이상 파는 니즈가 없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수급이 상쇄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선물 중심으로 외국인 이 수급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마지막 결론 이 전략 부분에서 나갈 한마디 코멘트는 외국인 선물 쪽에서 과도한 이 역회전이 돌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불리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중립 이상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스닥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어제 거래소 거래대금이 5조가 채 안 돼요. 4.8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2,420이었고 뭐 고가가 2,436포인트. 어제 종가가 고가로 끝을 났는데요. 그러면 하루의 움직임 폭으로 봤을 때 뭐 1% 움직인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저가 기준까지 읽어야 되니까요. 어제 저가 기준 2,411이었으니까 뭐 한 1% 정도 움직인 거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 비해서 이 거래대금 4.8조도 안 실린 거래대금은 사실 어제 뭐 거래를 실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빠질 때도 매수가 비어 있는 자리에 제 과거 방송에 날려 빠졌다라는, 가볍게 날려 빠졌다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처럼 어제 올라오는 것도 뭐 매도에 대한 니즈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벼워진 매도를 뭐 약간의 매수세가 배당까지 받아먹은 자리에 쉽게 들어 올린 쉽게 들어 올렸다라고 예.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코스닥 거래대금인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제 6.6조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 예전에 코스닥 거래대금 뭐 10조 나오고 뭐 이럴 때만큼의 이 거래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비교해 보자는 거죠. 거래소 거래대금 대비해서 코스닥 거래대금의 아웃퍼폼이,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제, 뭐 그제, 뭐 최근 들어서 코스닥 거래대금은 계속 6조대 찍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거래대금은 계속 다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빤하죠. 어제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네, 웬 코스닥 네, 150도 ETF, 아니고 150도 150까지 아니고, 이해해요.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됐다 좋게 보는 모양이네. 네. 뭐 이렇게들 읽으셨을 텐데, 뭐 그 그림을 그대로, 이 거래대금이라는 건 시장 인기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디에 얼마만큼 쳐다보고 어디에서 얼마큼 놀고 있는 예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럼 어디를 쳐다보는지가 빤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거래소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움직임을 제끼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순매수니까 소위 메이저 수급의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수급의 지금 코스닥 수급 사이즈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으면 역대급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여줬었던 게 예. 뭐 1월 달에 배당락 이후에는 거래소는 좀 뭐 밀리는 그림이 있고, 예. 코스닥의 1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림들을 여러 번 방송에서 보여드렸었고, 그걸 따먹으려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다 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많이 쳐다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일반적으로 12월에 팔고 1월에 사는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반전이 플러스 점수 이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부진했어요 라고 절대 읽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본 시장은 레벨이 여기고, 원화 값으로 본 시장 코스피 레벨은 여기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EPS 값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 시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싸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로 본 코스피 레벨은 이쪽이고 원화로 본 코스피 레벨은 이쪽이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눈으로 본 이 대한민국 시장이 싸 보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또 매수의 반전을 보일 곳은 삼성전자일 거고, 이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의 반전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거래소도 가속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코스닥만 좋아요? 뭐 이런 식의 이 시장이 얘기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뭐 좀 이따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을 불리하게 읽을 시점이 아니다. 어제 배당락 이후에
수급 모멘텀의 부활을 예.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친숙하게 편안하게 가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월에도 뭐 새로운 우려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다만 12월에 굉장히 눌렸던 정말 불안했던 부분들을 단번에 해소하고 간다는 게 1월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포트 오늘 이제 폐장일인데요. 폐장한다고 이제 오늘 포트 끝내고 새해 다시 짜시는 게 아니니까 포트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네. 이 제한포트의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SKT의 어제 이 떨어져 있는 이거는 배당락 영향이니까 SKT 연말 예상 배당이 9,5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로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뭐 한두 푼짜리 배당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어제 방향 밑으로 좀 방향 잡은 건 SK이노베이션. 지금 예상 연말 배당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어제 밑으로 봉을 움직였지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제철은 최근에 좀 쉬긴 했습니다만 어제 봉이 나름 양호했고 모비스는 올라붙은 자리에 어제 다시 한번 그림이 나왔고 CGV는 올라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풍산이 최근 움직임이 좋았고 송원산은 또 오른 자리에서 저가 매수 자리를 줬고 기고 있는 자리에 편입인 상황이고요. 레버리지는 어제 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삼성전자 많이들 생각들 하실 텐데 사실 우리 손가락 하나 아프다 그래서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손가락 하나 아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10종목의 제한포트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읽으면 제한포트를 저 친구가 10종목이 풀로 이제 11종목, 12종목 끼는 게 아니고 제 리밋은 10종목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종목 너무 많이 불러버리게 되면 얘도 좋고 쟤도 좋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맞으면 땡큐고 뭐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맥스를 제가 10종목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보시다 보면은 제가 제한포트가 10종목이 안 차 있는 경우가 꽤 있죠. 10종목이 차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 기대치를 채워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거래소 좋아하는 애가 코스닥 1월 값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레버리지 값을 끼워놨으면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으로 읽었구나라고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포트로 대변하고 있는 제 시황뷰는 강세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코스닥 레버리지 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제가 어제 기대한 거는 이 정도의 상승폭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방향이 어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 움직임이 어디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또 하나 보시면 어제 보면은 셀트리온 15%, 뭐 헬스케어 10%, 신라제니 7%, 뭐 밑에 티슈진이 9%,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셀젠진이 다 위로 쫙쫙 붙어 있었던 상황이고 바이로메드, 휴젤, 뭐 코미팜 뭐 이런 쪽들 강세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수 한번 해보죠. 9.4 더하기 5.24 더하기 2 더하기 1.6 하면 글쎄요 이거 제가 지금 얼추 계산을 해도 한 15가 채 15 정도? 15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뭐 이 셀하고 젠만 더했다라고 하면은 15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20이고요. 헬스케어가 8.29, 지금 신라젠이 4.8 정도 나옵니다. 얼추 계산해도 25가 훌쩍 넘어요. 35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40에 근접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쪽은 20%가 채 안 되는 반영인데 이쪽에서 반영할 때는 이 종목들이 거의 40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모두 다 나는 저 종목에 소질이 있어 라고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잘 매매를 못해요. 근데 저게 움직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20%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 컨셉을 읽는다라고 하면 지수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이 위에가 쉬어서는 절대 못 가는 거고요. 이 위가 움직이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코스닥 150이 들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
쉽게 읽자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 이 종목이 쉬지 않을 거고, 이 종목이 쉬지 않으면 코스닥 150의 탄성이 높을 거고, 코스닥 150의 탄성이 높은 자리에 레버리지 값이면 더블의 탄성이니, 이런 부분들은 1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트 전략의 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150 인덱스 관련해서 조금 삐딱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셀젠진 오를 때 바이오가 야 오르는 게 너무 이게 참 예측 불가능하다. 뭐 어디로 밸류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도 손이 안 나간다. 네. 그랬는데 그 사실은 종목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코스닥 150도 인덱스를 산다는 건 또 결국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언제나 정답은 시장이거든요. 예. 제가 셀젠진을 이해 못한다라고 그래서 셀젠진의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 셀젠진에 대해서 과했어요라는 평가를 내릴 때는 분명히 시장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네. 사실은 시장이 결정 주는 거고, 시장이 결정 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플러스 1이라도 더 따먹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ETF 거래를 하는 거고, 이 시세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셀젠진의 시세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시장에 나오는 반응을 쫓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할 때는 셀젠진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하지만 ETF 거래는 쫓아갈 수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긋났을 경우 셀젠진에서는 세게 맞아요. 그렇죠.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맞겠죠. 예. 하지만 ETF 쪽에서는 그만큼의 뒤통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은 따먹고 위험은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전략 듣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배당락일이나 오늘이나 조금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럴 텐데, 뭐 어제 워낙 그 급등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또 좀 예, 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평상시에 패장날이랑 좀 다르긴 해요. 오늘 네. 전략 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 시장 분위기가 설사 어제의 긍정적 분위기를 일부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예.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얼마나 갉아먹을 것이며, 이게 갉아먹은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뒤로 뽑을까봐. 그럼요. 예,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배당락만 보더라도 사실 이 예. 배당락이라는 게 다음 연도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힌트를 거죠. 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2018년도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 2018년도의 출발, 그러니까 1월장의 초장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016년도 이 연말 분위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보다 약간 보수적인 전망이 많았어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 그런데 2017년도의 시장은 이런 시장 또 올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정말 좋은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의 출발 분위기를 보시면 2017년도의 출발은 사실 코스닥 1월 효과 거의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이거 2050이면 모가지에 차는데 이 자리에 와 있네 라는 게 계속 이제 반복됐었던 게 1월 이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월 중반 이후서부터 안 빠질 것 같아요. 가봅시다. 뭐 이제 금종론을 불렀던 게 2월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진짜 게임은 거기서부터였어요. 정말 큰 장이 열렸었죠.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내년 증시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의 증시가 만약에 출발서부터 핫하다. 그럼 이거는 작년과 분위기를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읽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주도하는 수급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건 뭐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데이터로 보는 거니까 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외국인 수급이죠.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하는 것은 기관 수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아직 현물단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더 사고 싶다라는 쪽의 움직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1월 효과를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속시킬 경우, 이때는 2018년도에 시장 기대값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흔히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패스시켰던 거. 뭐 운용사들의 연간 전망도 그렇고 뭐 증권사의 연간 전망도 그렇고 뭐 다들 기억해 보시면 뭐 올해 초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기억해 보시면 코스닥 전망 내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내년 코스닥 시장은요 이러면서 다들 내년 전망치를 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냥 거래소 중심으로 읽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정부의 색깔을 녹인 코스닥 시장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말 이 함부로 시장을 보수적으로 읽을 수 없는 긍정적 시장 2018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초를 준비하는 단기적 수급만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선물으로는 들어와 있고 현물값으로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의 케이스는 현물이 들어오는 거죠. 예. 뭐 선물이 좀 서 있고 나가지 않고 서 있고 현물이 밀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마 최고의 케이스가 될 거고 그때는 삼성전자의 탄성이 붙겠죠. 최악의 케이스는 선물이 되돌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경계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전망들을 자연스럽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사실은 저희는 뭐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제대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연초에 코스닥의 기대감들을 사실 연말까지 그걸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은 사실 조금 있어 보여요. 물론요. 물론 있어요. 지금 그 분위기도 좀 있는 게 지금 뭐 제가 욕먹을까 봐 말쓰기 못하겠는데 지금 현 정부의 뭐 스탠스를 읽을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통신료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다시 되돌려서 뭐 삼성 SDI의 물산 주식 팔아라 뭐 이런 거라든지 정책적. 웃긴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올해 최고의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김상조 위원장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배구조 쪽으로 뭐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최저임금 올려붙인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거 세금으로 보전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팩트는 야 연기금한테 너네 코스닥 2% 정도밖에 안 들고 있으니 총 투자금의 2% 정도밖에 코스닥을 안 들고 있으니 너네 이거 10%로 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때는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옛날 시대사나 뭐 한투대투는 뭐 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한투대투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 시대야 뭐 왜 연금한테 목표 비중을 플러스를 넣지?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될 거야. 우리 언제 뭐 이런 부분들 뭐 생각이나 했었어?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코스닥 레버지를 갖다 끼면서 아마 연기금이 10%의 코스닥을 매입을 할 겁니다. 이 컨셉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컨셉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급으로 읽었을 때 메이저 수급이 증권사 전망도 그렇고 운용사 전망도 그렇고 코스닥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수급들이 올해는 다른 수급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다른 때보다 1월 효과가 특출 날 거다.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건 ETF 레버리지 값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읽은 거지 정책적인 기대에 점수를 줘서 레버리지를 샀다? 저도 사실 이 10% 얘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정부를 씹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원래 코스닥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좀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메이저 수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개미의 입장에서 뭐 시장을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만 하더라도 코스닥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메이저 수급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거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천억짜리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종목들을 자질구레하게 많이 사봐야
이거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예, 팔기도 어렵고.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기도 어렵고 원하는 만큼 팔기도 어렵고 패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클 거고 왜냐하면 시장에서 커버리지하지 않는 종목들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클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이저 수급한테 코스닥에 대한 염증을 많이 일으켰었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잖아요. 길게 살아남는 코스닥 종목들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거래소로 다 옮겨가죠. 그리고 맞아 옛날에 그런 기업 있었는데 지금 얼마야? 그거 보면은 없어져 있거나 뭐 되게 뭐 동전주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신뢰를 얘기하면은 좀 낮은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코스닥 시장이 대변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 그림처럼 과거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코스닥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수급적으로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거래소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거래대금의 방향을 보이고 있으면 시장이 지금 어디에 기대값을 넣고 있다라는 게 명확한 거고 정책 효과를 기대해서 레버리지를 산 게 아니고 이런 시장의 현상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샀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혁 팀장님과 또 증시 폐장하는 마지막 날까지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또 내년 장도 전망했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을 때 11월 산업생산활동 동향 나왔는데요. 전산업 생산이 1.2%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 이제 말씀을 저희가 끊지 않으려고 자막으로 계속 보내드렸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고요. 장혁 팀장님 올해 정말 여러 중심 잡힌 시각들을 주셔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